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하나의 엄마로서 살아온 인생이 황혼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치는 요즘이에요. 어떤 때에는 제 인생에 스며든 노을이 벅차고 뜨겁게 느껴졌다가 어떤 때에는 그 노을이 너무나 가슴 시리고 서운하게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지나와 생각해 보니 저의 인생은 참 보잘것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일까요? 슬픈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버리고 곁에 남아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 나약해진 몸뚱이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몸에 나쁘다는 것은 먹지 않고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으면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쯤 살았으면 이제 나 편한 대로만 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이유가 저를 채찍질하네요. 앞으로의 인생이 그동안의 인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제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저희 딸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엄마를 고생시켰던 딸아이는 하루를 꼬박 진통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아이와 저 둘 다 위험할 처지에 놓이는 바람에 제왕으로 태어난 아이랍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몸에 상처가 나본 적이 없었던 저였지만 그렇게 제 백가죽 위에 커다랗고 진한 흉터를 남기게 되었죠. 그럼에도 저는 제 딸이 사랑스러웠고 소중했습니다. 제 배 위에 남은 흉터 따위나 출산 당시의 외로운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예쁜 아이였어요. 두 눈동자의 반짝임은 꼭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웠고 딸아이 손에 있던 커다란 반점은 그 별을 품은 하늘처럼 신비로웠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역할이라 남편과 저는 너나 할 것 없이 어설프고 서툴렀습니다. 아이를 침대 위에 눕히는 방법부터 품에 안는 자세,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까지 배우고 또 배워도 쉽게 익혀지지 않았고 여러 실수에 다투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며 지냈었어요. 저희의 육아 동료로서의 호흡은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맞벌이에 만만치 않은 육아까지 동반하며 피로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레 피곤과 짜증은 서로를 향하게 되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아이 나이가 3살이 되었을 때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힘들고 다툼은 있었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같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남편의 짜증을 이해해주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게 말하길 저의 예민함을 이해해주는 남편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그토록 같은 마음이었음에도 결국 헤어지는 길을 택하게 된 것에는 딱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쭉 저희는 가족으로 살았었죠.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던 편인 저는 결혼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일 처음 태어난 저희 딸 민정이는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것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어요. 저의 보물은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남편은 저의 보물이었고 딸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민정이 역시 저의 보물이 되었죠. 언제나 그 보물들을 아끼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도 분명 저와 아이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으니 더할 나위 없는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행복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일이 없던 일요일에 갑자기 일을 도와달라는 회사 상사의 연락을 받고 하는 수 없이 일을 하러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었어요. 민정이 걱정일랑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내가 민정이 잘 돌보고 있을게. 그 말 한마디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었어요. 돈 많이 벌어올게 하는 뻔한 말까지 내뱉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혼자 고생 많지? 나 2시간만 더 하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밥은 먹었어? 우리 민정이는 뭐해?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한마디조차 없는 남편이 조금 이상했지만 오전 내내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서 그래서 지치는 바람에 말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인 적이 없었던 남편의 울음소리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빨리 전화기 너머의 남편이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다그칠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 나와 있던 다른 직원들이 저를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어깨로 수화기를 짓누르듯 귀에 대고서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쩐지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발 아니길 바랬던 말이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여보, 민정이가 우리 민정이가 어떻게... 말을 얼버무리며 울기만 하는 남편이 답답해 그대로 수화기를 내려두고 문 밖으로 달렸습니다. 따라 나온 부장님이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며 저를 태웠습니다. 부장님도 별일 아닐 거라고, 민정이는 잘 있을 거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달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던 그 자세 그대로 있었는지 여전히 집 전화기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엄마 왔어. 민정아, 여보, 민정이 어디 있어? 우리 민정이 어디 있냐고. 방마다 문을 다 열고 뒤져보아도 민정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반쯤 미친 얼굴을 하고서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말을 뱉더군요. 잠깐이었는데, 정말 잠깐이었는데 사라졌어. 결국 제가 가장 아니길 바랬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가 잠깐 아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민정이를 태우고 있던 유모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오전 내내 시장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민정이 이름을 부르며 찾으러 다녔지만 민정이는 물론 민정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싫은 현실에 눈물도 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며 당장 앞집을 찾아갔어요. 저희 집 딸이 없어졌어요. 저랑 남편이 아이를 찾으러 나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집으로 연락이 올까봐 불안해서 혹시 저희 집에 잠깐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가까이 어디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해서 무례한 걸 알면서도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얼른 가보라며 저희 집 전화기 앞을 지켜주시겠다 약속까지 해주셨고 저는 그대로 남편을 윽박지르듯 불러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경찰서로, 저는 남편이 아이와 함께 갔었다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갑에 있던 아이 사진을 꺼내어 시장 상인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붙들고 모두에게 여쭈었어요. 아이를 찾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 내서 자세히 봐주시라고.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하나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아이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유 안타까워서 어쩌나. 아기 엄마 힘내요.
힘내라는 말이 꼭 아이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말로 들려 괴로웠지만 근처에 있을 거라는 몇몇 분들의 말에 힘입어 동네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 중 민정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마음에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남편이 들렸을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 하단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여전히 울고만 있는 모습. 불현듯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솟았습니다. 당신 지금 눈물이 나와? 민정이 찾지 않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남편은 고개를 들어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냐? 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애 아빠가 할 소리냐고 따져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어요. 억울함에 환장할 것 같은 제 가슴을 꾹 누르며 남편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눈물이나 짜내고 있는 이 여유로운 순간에 우리 민정이는 겨우 2살밖에 안 된 우리 민정이는 걔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 속으로 얼마나 애타게 엄마 아빠를 찾고 있겠어. 빨리 자기 찾아달라고 속으로 얼마나 외치고 있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듯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갔고 저는 그대로 다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 댁에 돌아가 기다리시라는 말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어느덧 밤 시간이 되어 있더군요.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갑자기 부탁해서 죄송했고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집에 누가 오기 전까지 전화기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답답하게 굴고 경찰서에서도 답답한 대답이 돌아오니 제 마음도 지쳤던 찰나 아주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솟았습니다. 엄마가 애 찾아야지 하시는 말씀이 어찌나 고맙던지 감사하다고 냉큼 전화를 끊고 다시 거리를 달렸어요. 민정아, 민정아. 제 목소리를 듣고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려 주기를 그 모습을 수천 번 상상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정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해가 지고 나서야 힘 빠진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전화기 앞에 앉아 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가슴 아프더군요. 자기도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너무 쏘아붙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 주방 식탁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는 내지 않으려 했던 화가 치솟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밥은 당연히 굶어야 한다고, 아이를 찾지 못했으니 밥이 넘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제가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찌개는 물론이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까지 몽땅 꺼내어 밥을 챙겨 먹은 남편이 이상하게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느꼈는지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고 저는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혹시 밥 먹었어?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어. 당신은? 저는 곧이어 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남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 남자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저 살겠다고 하루 한 끼를 굶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배신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무식했던 저는 일주일 내내 식사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후에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 살기 위해서, 제 배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야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끌려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알 수 없는 민정이를 찾아내려면 제가 멀쩡히 걸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편과 제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솔직히 더는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애가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구는 거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1년을 남편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로 아이 찾는 것에만 전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결국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고,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미는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혼했어요. 그때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이 절대 이혼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줘서 되는 일인가 하는 복수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복수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없더군요. 저는 민정이 찾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한때 따뜻했던 가정을 기억 속에서 삭제해버리고 그 후 딸을 찾는 것에만 열중하며 살았습니다. 살던 도시를 몽땅 다 뒤지고도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근처 다른 도시까지 뒤져가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를 찾으려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돈 되는 일은 몽땅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울을 보면 시체 하나가 눈을 끔뻑이며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몰골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였고,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딸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었지요.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약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 산송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팔도를 다 돌았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며 아직 가지 못한 남아있는 지도를 볼 때 그래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놓지 않았었는데, 전국을 다 돌고 나니 허망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힘들게 살아있거나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살던 동네 근처로 돌아와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딸을 찾더라도 훌쩍 커버렸을 딸을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래서 함께 살았던 동네에 집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어림도 없더라고요. 집값은 또 왜 이렇게 올랐는지. 하는 수 없이 근처 동네에 조금 싼 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계속 그 동네에서 남은 생을 보낼 작정으로 그 동네 마트에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했던 일들 중에 그나마 제일 희망 있는 일이었습니다. 몇 살이 되었든 생필품을 사러 꼭 들르게 되는 곳이 마트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산하는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손님들 중 민정이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국민학교 시절 친했던 동창 혜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습관처럼 손님들 얼굴을 살피다 익숙한 얼굴이라 잠시 멈칫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그 친구가 먼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반가움에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어머, 영호가, 너 이 동네 사는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사 왔다는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다른 친구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전처럼 셋이서 얼굴 보고 지내면 재미있겠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반가움을 가졌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웃기만 했는데, 며칠 후 다시 마트를 찾아온 혜자가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너 연락처 좀 줘.
순이하고 나도 다시 연락하고 지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제 전화하다가 네 이야기하니까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우리 각자 힘들게 사느라 좀 뜸해졌어도 다시 만난 것 운명 삼아 예전처럼 지내보자. 그 말에 연락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민정이 찾느라 남편과도 찢어지고 힘들게 살았던 시간 동안 외로움이 있었기도 했고 말이에요. 곁에 의지할 친구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저희 세 사람이 아주 친한 단짝 친구였거든요. 순이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쁜지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했고 종종 혜자를 만나 짧게나마 차 한잔을 하며 이야기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혜자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하려니 도저히 저희 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혜자는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디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준 혜자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셋이 만나게 되던 날, 순이가 조심스레 청첩장을 건네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해.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청첩장 위에 가지런히 쓰인 이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제 속이 어딘가 불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축하만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주제에 남의 아들 결혼식에 간다는 것이 엄마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순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미안해. 그래도 난 너희들 이렇게 다시 만난 게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인연이라서 꼭 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제 속마음을 눈치챈 혜자가 순이 몰래 테이블 아래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결혼식에 가겠다, 그러지 않겠다. 어느 하나 명쾌한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잃어버린 딸 때문에 마음 불편한 것 이해해. 그래도 같이 가자. 가서 순이네 가족들 구경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오자 영호가. 응?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고 눈부셨어요.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웃음소리에 안부를 묻는 소리, 축하한다는 소리들을 뚫고 들어가 축의금을 전하고 나니 친구와 친구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를 쏙 빼어 닮은 아들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마음속으로 민정이와의 나이 차이를 계산해 보게 되더군요. 자꾸 민정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말을 거는데도 제가 넋을 놓고 있자 혜자가 저를 툭툭 치며 순이 며느리가 저기에 있다며 시선을 돌리게끔 해주었어요. 그 말에 시선을 옮기니 순이의 사돈되는 사람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야만 신부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나와 있어 살짝 놀랐죠. 왜 신부가 저기 나와 있는 거야? 제가 물었더니 혜자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신부들이 대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싫다고 저렇게 밖에 나와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기도 한다네. 대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영 힘든 게 아닌데 저렇게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보기 좋지 뭐. 찾아주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직접 인사드릴 수도 있고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결혼 문화라며 이야기를 하는 혜자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며칠 후면 그 친구의 딸도 결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런 것에 전혀 아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마 민정이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더라면
나도 지금쯤 한참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웃는 소리를 낼 수 있었겠지. 역시나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축하해줄 마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결혼식장의 작은 분위기 하나에도 제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자꾸 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지금 저 나이 때인데, 우리 딸도 지금쯤 결혼을 했을 나이인데, 어쩌면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나이인데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하객들과 정신없이 인사를 주고받던 순이가 잠깐 여유가 생겼는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를 보고 말했죠. 우리 며느리 한번 인사 나눌래? 저는 옆에 서 있던 혜자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딸을 보면서 제 딸 생각을 하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려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혜자가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끌어당겼어요. 불쑥 순식간에 몸이 당겨지고 겨우 2걸음이면 닿을 거리에서 순이의 며느리와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라는 말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이는 신부의 얼굴은 정말이지 곱더군요. 그 옆에 서서 며느리 자랑을 해대는 순이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부럽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2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간절히 찾던 흔적, 친구 집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러움과 괴로움에 힘들어하던 저의 눈에 한순간에 들어와 버린 그것의 정체는 저를 그 자리에 굳어버리게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인사가 끝나고 혜자가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고 저를 끌어당기는데도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제게 어색한 눈으로 끝까지 웃어주던 순이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손의 손등에 너무나도 선명히 보이던 커다란 반점. 예식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예식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서 떨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나 하고 저 혼자 고개를 저어도 보고 행진하는 신부를 뚫어져라 살피면서도 자꾸만 그 작은 확률에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결국 옆에 앉아있던 혜자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자야, 순이 며느리 말이야. 집이 어디래? 부모님은 뭐하는 사람이래? 혜자는 저의 질문에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게 왜 궁금하냐는 듯한 말투와 눈빛. 제 질문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혜자를 붙잡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지는 않던? 만약 아니라면 신뢰가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어요. 혜자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 영어가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까 신부 측 보니까 그 집 부모들도 다 자리에 있던데. 너 설마 민정이 생각나서 그래? 왜? 얼굴이 닮은 것 같아? 혜자의 말에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꼭 딸을 찾기라도 한 것처럼 미친 듯이 두근거리던 속도, 잠깐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분명 신부 측에는 부모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이며 애정 담긴 손짓은 분명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딸을 향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 혼자만의 망상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의심을 접은 채 돌아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 생각하며 그냥 돌아섰다가는 두고두고 오늘을 떠올리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 손등에 있는 반점은 민정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반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이 끝나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자가 저를 걱정하며 말리듯 이야기했지만 그녀도 저의 간절함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그렇게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혜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저만 뷔페에 남아 신부 측 가족들이 식사를 끝나기를 뷔페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장실에 가려는 듯 자리를 빠져나온 신부 측 엄마의 손을 붙잡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소매를 덥석 붙잡으니 놀란 눈치였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속으로 수백 번 연습한 질문이었지만 누가 제 입을 손으로 턱 하고 막고 있기라도 한 듯 말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려던 그때 뒤에서 그 여자의 하객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소매를 놓아주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허무맹랑한 사과를 건네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여자에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부가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닐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날은 그 집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은 친구의 사돈댁이었고요. 차라리 묻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보려 애를 썼지만 날이 갈수록 후회가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때 그 며느리에게서 찾았던 제 딸의 흔적이 잊히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혼식 이후 저는 전보다 더 미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민정이가 맞을 거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아이는 분명히 민정이야. 틀림없어. 친구의 며느리가 제 딸일 것이라는 생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하루 종일 저의 머릿속을 괴롭혔어요. 참고 잊어보려 할수록 자꾸만 선명해지는 기억에 그조차도 신이 보내는 어떤 신호라고 믿고 결국 또 신뢰를 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자에게서 얼핏 들었던 그 사돈댁이라는 사람이 운영한다던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순이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과 질문에 그 사돈댁이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혹시 아이를 입양한 거냐고 묻는 저의 질문을 피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느냐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일말의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무슨 말부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래서 순서가 엉망일지 모를 저의 이야기를 허겁지겁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2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친구 아들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딸이 손등에 이만큼 커다란 까만 반점이 있었는데 횡설수설하는 저의 긴 이야기에도 그 사돈댁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태도에 오히려 말을 하는 제가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저의 작은 의심이 확신이 될 수 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 아들을 일찍 하늘로 보냈어요. 제 목숨보다 귀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곁을 떠나니 그 괴로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뒤늦게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딸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자식 잃은 엄마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찾아와야만 살 것 같은 그 마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하니까 제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며느리랑 그쪽 따님이랑 태어난 해도 같고 어쩌면 이게 무슨 경우 없고 무례한 행동이냐고 화를 내지는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 마음에 공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분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고 친딸이 아니라 입양한 딸이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 후로도 긴 대화를 나누었던 저희는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그때 한번 가까이서 직접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입양을 했으니 친모 따위는 필요 없다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먼저 선뜻 나서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딸을 찾았다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친구의 사돈댁과 며느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간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애를 입양한 건 8살 때였어요. 발견 당시에 아이가 영어를 하더라는 것과 그때 당시 아이가 했던 말들을 조합해서 보았을 때 외국에 있다 한국에 버려진 것 같다고 담당자가 추측을 했었어요. 아이를 입양하고 난 후에는 혹여나 상처가 되는 기억이 있을까봐 그런 대화는 일절 나누지 않았어요. 잊어야 하는 기억이 있다면 잊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얼마 전 제가 그 사돈댁을 찾아온 후에야 어렵사리 서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두 사람은 전했습니다. 그분은 덕분에 마음 한편에 미안한 마음이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제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 이름은 세영이에요.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외국에 있다 한국에 버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살던 곳이나 먹는 음식 그리고 그분들이 영어를 사용했었다는 것이 확실히 한국이 아닌 게 맞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평생 동안 저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만약 아주머니의 친딸이 맞다면 저는 어쩌다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던 걸까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쉼없이 닦으며 저희는 각자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날의 진실을 애써 추측할 뿐이었어요. 누군가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 혼자 있는 아이를 자연스레 훔쳐다 외국에 나가 살았다가 다시 한국에 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 날의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상처이고 아픈 기억이었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세영이는 덤덤하게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맙다가도 제 딸일 거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친딸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겨우 붙어있는 억지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그 작은 희망 하나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남다른 기분이었어요. 비로소 바람의 향기가 느껴질 정도로 웃는 일이 늘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검사 결과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기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그녀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결과를 들으면 당장 달려가리라 몇 번이나 연습했던 것과는 달리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날 삼자 대면을 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작은 희망을 품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이 아이가 정말 저의 친딸이 맞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더 바라지 말자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엄마인 저보다 지금의 키워준 엄마와의 사이가 너무 돈독하고 예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것이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결과가 나왔을 때 욕심을 내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행복하게 자란 아이에게 이제와 다시 다른 엄마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딸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자신이 있었던 엄마였기 때문에 아쉽고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것은 맞습니다.
비록 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자랐지만 딸을 찾은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힘들게 살아가거나 그러지도 못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봐 늘 마음 졸이며 살아왔는데 눈앞의 딸은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잘 지내고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 내 딸. 그냥 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엄마는 엉뚱한 데서 너를 찾기만 했어. 정말 미안해. 잘 커줘서, 너무 예쁘게 잘 커줘서 고맙고. 저는 딸아이를 만나 제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예쁘게 잘 커줘서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 말 말고는 다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겨우 말 한마디로 그 상처를 안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허락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나눠주며 마음으로 치유해주고 싶을 뿐이었죠. 그리고는 그분께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친모인 제가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동안 그 작은 손 놓지 않고 꼭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덕분에 이렇게 제가 친딸을 다시 만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쾌하실지 모르는 갑작스런 방문에도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게 자리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넘치는 사랑에 누가 보아도 너무 예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 저는 행복을 되찾았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1분 1초가 행복으로 가득 찬 날을 보내고 있어요. 내 딸이 무사히 잘 살아있고 건강하게 사랑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민정이라는 이름 대신 세영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딸. 너무 늦게 다시 만나게 되어 여전히 마음속에 미안함이 남아있지만 미안했던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친모의 등장에도 미워하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저 같은 엄마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여요라며 호탕한 웃음으로 저를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그분과도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얼굴을 보고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분이라 세영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로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무엇보다도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하지만 40년 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제게 그렇게나 큰 불행이 들이닥칠 것이라고는. 비록 긴 세월이 걸렸지만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얼마나 그 불행이 길어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참고 버티다 보면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 사연을 보내는 오늘의 노을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감동적인 풍경이네요. 할 수 있다면 남은 생은 누군가에게 그런 노을 같은 존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